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직계 김민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사실 강의를 처음에 다른 이현건 변호사님이라는 분한테 소개를 받고 나서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좀 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일단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슬라이드는 다 구성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실무적인 내용, 여기 담을 수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조금 설명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질문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은 적어 놓으셨다가 맨 마지막에 물어보시면 그것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새로 법안이 나온 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법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얘기인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동급생 친구를 일방적으로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은 그런 경우 때문에 실제 여기 나왔던 건 실제 다 살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진짜 형사 미성년자라서 아무런 처벌을 안 받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면 만 14세 미만의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처벌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는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만 10세 이상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폭이나 문제 발생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 경찰에서 조사는 받고, 경찰 조사 받는 것 외에도 실제 가정법원으로 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어린 친구들이 사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장난을 치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햄버거 게임이라고 하는 거.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 정도는 해봤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깔고 왔는 경우가 지금 사실 3일 전에 다른 초등학교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친구가 팔을 이렇게 하는 상태로 넘어졌는데 그 위에 5명이 들어가면서 이게 부러졌어요. 근데 그 5명을 피해자 부모님이 자기는 여기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사실 자녀를 둘 키우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이제 하나는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친구인데,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내가 피해자 부모라고 하면 그걸 용서하고 싶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친하지 않은 방과 후 학생 수업들이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들도 아니야. 걔네들이 올라가서 팔이 부러졌어. 얘네들을 전부 다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찰 조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애들이면 형사미성년자라서 경찰 조사도 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보셔도 애들이 장난치다가 그런 거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나머지 이제 진짜로 좀 두들겨 패거나 진짜 괴롭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가정법원을 가는 거 플러스, 물론 아직 어린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 좀 덜 하긴 하는데 중학생 정도나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해도 가정법원에 가서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을 보낼 수 있어요. 거기는 소년원이랑 또 달라요. 거기는 진짜 교육기관으로 학교처럼 똑같이 애들을 거기 보내서 그 흔히 말하는 뭐 개근일수나 이런 것도 다 채우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 아버지랑 떠나서 한 2주 정도,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안양교도소나 서울구치소 옆에 있는 아이들의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가서 어머니가 떨어져서 2주, 최장 기간은 한 6주 정도까지는 떨어져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다시 가정법원에 들어와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이게 애들한테 너무 과혹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법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이가 아까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애들이 2개로 가요.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요,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형사법원으로 빠질 수 있어요. 형사법원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처에서 법원이다라고 하는 곳 가서 재판 받는 곳, 거길 형사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정법원은 다 비공개로 돼 있어서 애들이 그래도 조금 보호받는 느낌인데, 형사법원으로 가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문제가 요즘에는 좀 커지고 있고, 어제나 이틀 전에 뉴스를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미성년자, 그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좀 조정을 하자라고 해서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이 됐고, 대신 무조건 변경은 아니고 중대범죄하고 성범죄에 한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중대범죄는 사실 아이들이 저지를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성범죄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부모의 연대 책임 문제인데 아이가 어려서 법적 처벌은 피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부모가 피해자 측의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굳이 물어줘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처벌 안 받는데 나는 돈을 왜 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아이를 잘못 계도하고 교육시켜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부모는 민사상으로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됩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감독 의무를 다 했어. 아이가 수련회를 갔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잖아. 그럴 때는 면제를 해준다라는 식으로 원래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마음이 아픈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친구들이라든지 아직은 잘 안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가 그 이제 남자아이가 주호민 씨 사건도 비슷하죠, 사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이제 약간의 추행하는 행위를 했어. 엉덩이를 만지거나 이런 행위를 했어. 근데 그냥 대놓고 뭘 말씀드리면은 지체장애나 지적장애나 이런 정신적으로 좀 아픈 아이들이 정말 그걸 추행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충분히 교육을 했었을 거야. 이런 행동하면 안 돼.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 다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재판부가 이걸 3천만 원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최근 들어가지고 자꾸 피해자 중심주의로,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건 저도 하는데 너무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 부모의 책임까지도 좀 과중하게 하는 경우들도 좀 왕왕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도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이런 질문 하실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피해자에 대해 피해 회복이라든지 아까처럼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겁니다. 형사처벌을 안 받는 어린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굳이 학폭위를 열어서 공개적인 행정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나요? 방금 전에 그 햄버거 게임을 했었던 그 사례가 지금 딱 여기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학폭위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피해자가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학교 교내 내에서 지도교육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해서 열지 않는 방법들도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피해자가 강하게 원한다고 하면은 형사처벌 면제와 상관없이 학폭위 조치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좀 학폭위까지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학폭위가 제일 궁금한 것들은 이거잖아요. 사실 부모님들. 대학 입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싸움에 휘말려서 학폭 조치를 받았어. 뒤늦게 정신 차리고 전교 상위권까지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학폭 기록 하나 때문에 대학 입시 무조건 낙방하냐를 물어보고 이걸 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자문권을 안에서 바로 대답은 해드리긴 하는데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 정시수능 전형에도 치명적인 감점으로 적용을 하기는 합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특기사항으로 기재가 되면은 사실상 1호부터 3호까지 처분을 받거나 몇 호 처분을 받으면 졸업과 동시에 감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졸업하고 대학 가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원서 언제 써요? 졸업하기 전에 쓰거든, 원서를. 근데 작년에 한번 뉴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북대였나? 그 학폭 이력 있던 사람들 다 잘랐던 거. 근데 이게 학교마다 점수를 다 보시면 아시겠는데 우리 어머님들 가고 싶은 대학교들 친구들 있잖아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쭉 되는 이 학교들을 보면은 점수 감점이 거의 15점에서 20점이에요. 당락이 0.3점에서 1점으로 갈라지는데 마이너스 15점씩 하고 들어가요.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전남대 아니면은 경북대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30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터지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고 넘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여기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졸업을 하고 나면 이 친구의 학폭 기록을 지워줄지 말지를 위원회에서 따로 열려가지고 그걸 지워주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폭 기록이 있어. 2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대.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심의위를 열어서 학폭 기록을 지워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지금은. 잘 안 지워줘요. 왜? 피해자 눈치 봐서. 그것도 어려워요. 눈치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고등학교는 알겠어. 근데 중학교는?
중학교 때 학폭가해자로 중징계 조치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때는 문제 없냐? 이때는 호처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학교 학생기록부는 원칙적으로는 대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예고를 가야 돼. 아니면 자사고를 보내고 싶어. 특목고를 보내고 싶어. 그거는 학적부를 보게 되는데 그 기록부를 봤는데 거기 학폭에 대한 내용이 있어.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감점을 또 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학폭도 기록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또한 중학교 학폭이라도 6호 처분이 받으면 출석정지인데 최대 4년까지 기재가 보존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졸업 이후에 4년까지 보존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대학교 입시까지, 그러니까 재수할 때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잠깐 딴 얘기인데, 물론 진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애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저는 변호사로서는 그리고 부모로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안 당해서 그렇지라고 하는데, 저도 뭐 지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저희 사무실도 유튜브 영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제 친조카, 제 친동생의 아들내미, 제 친조카가 어린이집에서 학폭을 당해가지고, 아동학대를 당해가지고 제가 그걸 고소해서 3년 동안 싸운 기록을 정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 기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도 올라오시면서 딱 보면은 애기들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쁜 애들이 정말 순간의 실수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순간의 실수로 이렇게까지 기록에 남아서 애들의 날개를 아예 그냥 쥐뜯어버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조금 하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조금씩 범죄 혐의를 좀 넓혀 나갈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제 보셔서 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잠바 뺏어가지고 학폭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밀어서 죽이고 했었던 뭐 다른 사건들, 뉴스에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사건들도 변호를 하면서 그런 사건들이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그 사람들은 더 세게 처벌받아야 된다는 건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처벌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단체 톡방사에서 사이버 괴롭힘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딸내미랑 아들내미, 저는 딸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제가 단톡방을 못 만들게 합니다. 아이가 근데 학급 단톡방이 있을 경우는 있어요. 아이가 학급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뭐 애들이 다 너 극혐한다, 너 졸업할 때까지 왕따 시킬 거다 라는 식으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던진다든지, 자기는 이게 괴롭힘인지도 모르고 나 너랑은 안 놀 건데 라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을 때 그게 모이게 되면 이거 역시도 명예훼손도 되고 그 다음에 모욕도 되고, 심지어 흔히 말하는 집단 괴롭힘, 학폭에서 말하는 집단 괴롭힘도 되기는 합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단톡방에서 게재하는 행위가 사이버 학폭에는 당연히 해당되는 거고, 최근엔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누가 내 욕했대라고 하면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 하고 욕하고 끝날 문제인데, 지금은 그렇게 멈추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대신 고소를 하거나 아이들도 바로 뛰어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저 괴롭혀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는 것도 사실상 이쁘게 얘기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가르쳐야 되는 거고, 반 전체에서 이런 경우도 동일하게 이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라고 하게 되고, 그 명예훼손 모욕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뒤따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단톡방에서 욕하는 거는 명예훼손하고 모욕죄가 되는 건 어른들도 일부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야, 이게 이렇게 모여있는 장소에서 누구 욕하면은 큰일 난다더라? 이건 다들 알아요. 근데 1대1로 욕한 거는 처벌 안 받는다는데? 그래서 이거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개인 메시지로 보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야, 너 어떻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야, 너 내일까지 300원 가져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너 내일까지 10,000원 가져와.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고, 그냥 단순히 나 너 싫어, 미워, 너랑 안 놀 건데 등등의 메시지를 지들끼리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보면은 뭐 놀다가 기분 나쁘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협박죄라든지 아니면은 1대1 사전 카톡도 역시 똑같이 그 학폭상에서는 괴롭힘으로 볼 여지는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는 받긴 받아요, 아이들이. 물론 경찰 조사까지는 아니고 선생님들이 조사를 간단하게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진짜 범죄죠. 우리 아이는 손끝 하나 되지 않고 단지 일진 친구들하고 다른 애들 때릴 때 옆에서 구경만 했다. 아니면 말리지 못했다.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른들은 다 알아요. 현장을 둘러싸거나 가담하고 또 공범으로 엮일 수 있으니까 야 싸우는 데는 얼씬도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버님도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누가 싸운다고 가면 온 전교생이 다 뛰어가지고 구경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구경하는 애들은 다 일단 목격자로 조사를 받고 그 중에서 뭔가 조금 얘기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같이 또 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고 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흔히 말하는 D존까지는 우리가 얘기했었던 범죄들은 얼추는 알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중징계 이상이 다 떨어지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상한 얘기 하나 할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 2007년 기준으로 논문입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남녀 학생이 몇 프로 정도가 중학생이 몇 프로 정도가 성경험이 있을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60%?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중학생인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5%에서 8%라고 하고요. 실제로 비공식적인 거는 왜냐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남자는 성경험한 애가 5명인데 여자는 1명이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하면은 남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으면은 15%에서 2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통계들이 존재는 해요. 논문으로. 근데 더 웃긴 거는 초등학생 성경험도 2% 정도가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아침에 되게 일찍 가서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도 실제로 존재를 해요. 실제 사건에서. 그러면 당연히 둘 다 합의하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측 부모님들이 고소를 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성에 대한 걸 아이들이 크게 생각을 못 해요. 이게 자기네들이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도 몰라요. 이 얘기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그러니까 성교육은 반드시 시켜주셔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딥페이크 허위 성인물, 허위 영상물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처음에 이거 법안 만들어진 게 재작년에 2024년 7월경인가 6월경쯤에 서울대 N번방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뉴스에 동문들을 대상으로 그 성관계하는 영상 혹은 나체 영상으로 막 이렇게 만든 애가 하나 잡히면서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정도 영상들은 음란물 배포죄로 그렇게 세게 처벌하지 않았었는데 그때서부터 법안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때 마치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자신의 인기와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든 걸 전부 다 처벌합시다 라고 갔어요. 저는 이제 모 신문사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는 진짜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건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미친놈이라서 처벌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사건을 해본 결과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애들은 거의 90%가 미성년자예요. 모르고 만들어요. 모르고. 이게 문제가 되는 줄도 모르고 만들어요. 비키니 영상에다가 인스타에서 다운받은 거에 친구 거 얼굴 그냥 합성해서 논단 말이야. 지들끼리 놀리려고. 근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다 문제가 되고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딥페이크 영상물 같은 경우는 원칙적 구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 형사법으로 처벌받도록 지금 다 해놨고 어른들 같은 경우 딥페이크 영상물이 문제됐다고 하면은 일단은 구형으로 따지면 징역 1년 정도를 구형을 해요. 근데 이건 애들이라고 다르진 않아요. 물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으로 가는 게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딥페이크 허위 성인물이 발생하면 현재 수사기관 특별단속범죄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세게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재미로 포장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문제를 심하게 하고 있고 지금 구글에다가 AI 합성이라고 지금 뭐 휴대폰 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사진 바로 집어넣으면은 합성해 주는 것들 되게 많아요. 심지어 그걸 영상처럼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애들이 요즘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선생님을 몰래 찍어가지고 합성하는 경우도 생겨요. 뭐 여기 선생님 계시면 좀 죄송하긴 한데 선생님들 안 봐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건드렸다. 그러면 교조회에서 또 나서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퇴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업무가 아니라 범죄들이 이런 범죄다라고 얘기를 반드시 좀 하고 어머니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 있어요. 가상 캐릭터 음란물 소지. 그 애기들 중에서 지금 이제 너무 초등학생들이니까 다 어리니까 모르는데 중고등학생들만 되면은 킨텍스, 뭐 코엑스, 백스코 이런 곳에서 코스프레 하는 곳을 가거나 게임 하는 곳에 가가지고 놀러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특정 캐릭터의 상품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특정 캐릭터의 상품이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그 뭐 엉덩이를 마우스패드 이쪽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가슴 쪽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어른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애들 게임용으로도 나오는데 문제는 그 게임에 있는 아이들이 미성년자면 이것도 다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이것도 아청법 대상입니다. 심지어. 아청법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해요. 소지만 해도 아까처럼 법원으로 보내서 얘들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정도 구형을 하는 정도로 생각보다 세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또 아이들이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딥페이크 제가 반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지금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딥페이크 법안이 통과하고 나서 잡아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거의 15세 전후로 왔다 갔다 하더라.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기사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얘네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동 청소년 시청이거든요. 음란물 시청. 1년 이상. 아예 최저한이 1년이야. 1년부터 해야 돼. 라고 형량이 돼 있어. 1년이면 어느 정도인데 강제추행보다 센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여성 술 먹고 엉덩이 친 것보다 이게 더 세다고. 근데 애들이 이걸 왜 보냐. 어른들은요. 물론 이상성애자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의 어른들 같으면 자기와 나이대가 비슷한 친구들을 보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자기와 나이대가 비슷한 걸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교복 입은 거. 그러다 보니까 어린 청소년이 나오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접했던 게 전부 다 뭐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더 큰 문제가 저희 때야 뭐 용산 가가지고 뭐 사온다든지 뭐 가서 사온다든지 그 어떻게든 도색물을 버는 게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아이들 휴대폰 무조건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그거 있어요.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 당근. 이건 아예 못 갈게 하거든요. 당근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검색해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트위터에다가 지금 트위터 까시고 그러니까 옛날 X라고 지금 구 트위터고 지금 X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샵 섹트라고 쳐보십시오. 미성년자물이 쫙 나올 겁니다. 아무것도 제재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영상까지도 보일 겁니다. 이거 아이들이 텔레그램으로 틀거나 X 들어가가지고 그냥 얘들은 알아요. 샵 섹트 하면 이상한 영상 나온다? 이게 그냥 다 보여. 구글만 해도 성인 보호 뭐 이런 게 되는데 X나 텔레그램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소지만 해도 처벌받고 시청만 해도 처벌받아. 이게 진짜 큰 범죄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일단 성추행은 당연히 알죠. 뭐 성추행이 뭐 범죄가 아닌 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건데요. 옛날에 좀 이따 뒤에 나오는 아이스 깨끼 그것도 성추행이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뭐 요즘에는 여기 뭐지? 여길 뭐라고 하죠? 이 안쪽 살 만지는 것도 이제 요즘 성추행이라고 하고 가장 최근에 대구에서 나왔었던 판례 같은 경우는 알바생이 자기가 줬던 잔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알바생의 손등을 돈 받으라고 이렇게 툭툭 쳤어요. 그것도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추행입니다. 그냥 몽땅 다 추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오히려 말씀드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원래 강제추행의 법조문 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성적 수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해야지 강제추행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톡톡 친 게 왜 강제추행이지?
이게 뭐 강제추행이지? 어깨 주물러 주는 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생각. 예전에는 어깨 주물러 주고 야 힘들지? 어깨 주물러 주고 가는 거. 이거는 그냥 추행으로 안 봤는데 지금은 그게 다들 추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 이게 이미 변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이거 전부 다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추행이야 라고 보는 시점이 왔고, 이거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가장 어이없는 사건은 이제 모 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에서 식당에 급식실을 가는데 여자애가 안 간다고 남자애가 뒤에서 밀었어요. 여기를 밀었어요. 여기가 엉덩이인가요? 윗엉덩이인가요? 허리인가요? 이거 몰라요. 피해자는 엉덩이라고 부르고요. 가해자는 허리라고 불러요. 이러면 누구 말을 믿는다? 일단 피해자 말대로 가요. 접촉당한 사람들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행위가 왜 추행이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접촉 자체를 피하는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문제기는 해요. 물론 아이들이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아이들 생각보다 되게 순하고 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행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도 사실상 이렇게 했었어 라고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걸 고소한 거지 애는 이거 고소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학폭에서도 문제를 삼았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학폭위가 막 이렇게 발전되던 그때가 아니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받고 뭐 이랬던 때가 조금 덜 교육받거나 아니면 조셨겠죠, 선생님이. 교육을 받았을 때, 아, 이거는 그냥 학교 내에서 재정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합시다 하고 끝냈는데, 성범죄가 발생하면 학폭위는 반드시 경찰에다 고발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걸 안 하면 교장이 처벌받습니다. 벌금 500, 1000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은 누구든 문제가 되니까 주의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아이스 깨끼도 지금은 전부 다 추행이고, 예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분은 지금 다 성범죄자가 되는 거겠죠, 이제는. 근데 간혹 이제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만지고 애들끼리 사귀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냐 아동청소년법 위반이냐, 형량 자체가 다르거든요. 어른이 어른 만진 거는 뭐 일반적으로 6개월, 8개월도 나오는데,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이면 최소 형량이 막 3년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아청법이 됩니까? 네, 법은 됩니다. 왜냐면 피해자를 19세 미만으로 정해놨지 가해자에 대한 나이 조건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일단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경찰들이 간혹 가다가 그냥 강제추행으로 의유를 해주거나 검사가 의유를 바꿔줘요. 아예 처벌을 좀 약하게 받으라고. 근데 또 굳이 아동 청소년으로 가시는 또 경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아까 했었던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 간의 성관계를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좀 문제인데, 사귀고 있는 고등학생 커플끼리 완벽히 상호 동의하에 했어. 그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나 다 확인이 돼. 이 경우에도 그럼 처벌 받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얘네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야동이라든지 이런 걸 못 보니까 지들끼리 찍어서 놀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사귀는 사이에 야, 나 그런 거 좀 보내줘 라고 하는 경우들도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받지? 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동청소년 강간하는 건 좀 이따 보고, 아동청소년법상 성착취물 제작범죄에 해당을 합니다. 이거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합니다. 징역 5년 이상이라 하면 살인이 5년 이상입니다. 살인죄랑 똑같이 처벌합니다. 왜 이렇게 세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주빈법이에요. 이게 박사방법이에요. 그때 형량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성범죄는 웬만한 강도 강간보다 형량이 다 높습니다. 그냥 이거 뭐 변호사 측에서나 이제 다른 쪽에서는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야, 이렇게 높이면은 차라리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차라리 강간하는 것보다 사람 죽이는 게 형량이 더 적게 받는 거 아니야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뭔가 좀 잘못된 건 맞는데, 일단 그건 다 둘째치고, 아동 청소년들끼리도 서로가 서로의 성관계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연인 관계에서 내가
그거는 교육 진짜 반드시 시켜야 되는 게 아이들끼리도 친하다 보면 아이들끼리도 연인 관계가 생기다 보면 순간적으로 조금 이제 성욕이 한창 올라갈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에 여자친구한테 샤워할 때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가슴 사진 보내줄래? 브래지어 같은 거 찍어서 보내줄래?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제작이 되고 이거는 상대방이 상호 동의를 했거나 자발적으로 보내줬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요청이 있었다는 게 판단이 되면 제작자로 다 의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상호 동의하에 서로 찍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찍고 얘가 찍고 아니면은 내가 찍는 건 맞는데 여자의 휴대폰으로 찍었어. 그러면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선빵 필승입니다. 먼저 고소한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문제가 실제로 5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2022년, 21년, 22년 뭐 이때쯤에 시작했으니까 한 23년, 24년까지 초반에는 문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광주지방법원에 노모 판사님이란 분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른하고 어른끼리 부부가 지금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이거 처벌하나요? 안 해요.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걸 촬영을 했어요. 이건 처벌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애들하고 애들이 했어. 어른하고 어른끼리 하는 것도 처벌 안 하는데 애들하고 애들끼리 한 걸 왜 처벌하지? 라는 그 판사님이 그 생각을 하셨고 그때 판결을 바꿔요. 사귀는 사이가 확실하다면 이 경우는 아이들에게도 이 정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무죄 판례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상호 합의하에 한 건 문제가 크지는 않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나 이거 좀 보내주라. 너 지금 뭐 이렇게 하는 사진도 보내주면 안 돼? 너 뭐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자위하는 거 좀 보내주면 안 돼? 아니면 너 지금 샤워하던 거 보내주면 안 돼? 둘이 서로 주고받아. 이거는 성착취물 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나이가 어린 게 아니면요.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기도 어려워요. 형량 자체가 너무 높아서 소년보호 사건을 안 가고 심각한 경우에는 영장도 칩니다. 구속영장도 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쳤어. 그게 남녀를 불문합니다. 내가 어른이 된 기분을 느끼고 싶어. 그럼 담배 피는 애들도 있고 술 마시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때 그 호승심에 못 이겨서 내가 남자친구랑 뭐 했다? 애들한테 보여줘. 아니면 야 이거 뭐야? 나 좀 보내줄래? 단톡방에 보내.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유포가 됐고 배포가 됐어. 그럼 어른들 같은 경우는 100% 구속영장 쳐야 되는 거고 애들 같은 경우도 검토는 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아까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중에서 다른 것보다는 딥페이크 영상물하고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진짜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남학생들이 장난 수준으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교 때만 해도 MT 갔을 때 친구들 뭐 벗겨놓고 나서 그냥 사진 찍고 남자애들끼리는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얘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화장실 갔을 때 누군가가 대변을 보고 있을 때 그걸 장난을 치고 물을 뿌리고 찍고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역시도 전부 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아청법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세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자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든지 이 영상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누군가가 저쪽에 있어요. 여성이. 제가 남성이니까 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성이 있어. 근데 저는 우와 이쁘다 하고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 엉덩이를 탁 치고 가요. 도망가요. 그런 와중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우와 이쁘다 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 사람의 엉덩이를. 누가 더 세게 처벌받을까? 예, 사진이 세게 처벌받습니다. 강제추행은 그래도 이 사람이랑 합의를 하면요. 그래도 기소유예를 해줘요. 아니면 벌금형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식도 해줘요. 근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2020년 4월에 조주빈이 그 난리를 치고 나서 형량과 구형량 자체가 다 올라가면서 사실상 원칙적으로 구공판, 그러니까 재판으로 무조건 보내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다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되어 있어요. 놀라기는 아마 제가 엉덩이 쳤던 게 더 놀랐을 텐데 불구하고 이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이쁜 내 친구가 있어 찍고 제 치마 줄였네 찍고
야, 수련회 가가지고 팬티 입는 거 찍고, 이걸 문제를 안 삼으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누가 하면 삔또가 상해가지고 고소를 하는 순간 이게 전부 다 카메라 대용 촬영죄로 넘어가 버려요. 남의 몸을 찍는 건 절대 안 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나이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3과 중3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나이별로 다 달라요. 성인이 18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예략적으로 한 18세 혹은 16세, 18세 같은 학년 애들끼리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처벌 못하는 거고, 그런데 13세, 16세, 15세인 친구라고 하더라도 13세 미만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되는 애들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이걸 우리가 강간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합의하했다, 뭐 했다, 뭐 얘기에 대해서 신경을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만 13세 미만이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런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들끼리의 그런 잠자리라든지 이런 교육이나 성교육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머님이나 부모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이들끼리 하는 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걱정해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미성년자가 도대체 성인하고 접촉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이 다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중학교 2학년 딸이 모르는 어른 남성과 자주 연락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경우 주된 경로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나 술 사줄 사람 들어가면 대부분 다 미성년자 여자입니다. 나 담배 사줄 사람 대부분 다 미성년자 여자입니다. 제가 왜 남자라고 안 하냐면 여자 애들이 올리면 어른 남성들이 자기들에게 잠자리와 이런 걸 다 제공한다는 걸 흔히 말하는 가출팸 애들이 교육을 시켜놓은 바람에 너무나도 쉽게 알아요. 돈이 부족하면은 그걸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트위터, 트위터 X, 거기다가 샵 섹트라고만 쳐도 나오는 것도 있고. 당근마켓은요, 저도 최근에 봐서 알았는데 애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나 이런 걸 싸게 판다고 올려놓고 나서 연락 오는 애들이 미성년자면 그걸 남성 성인이 이제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면서 접근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자녀가 초등학교 다닌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딸한테는 휴대폰은 학교 갔다 오면은 반드시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하긴 좀 그러니까 아빠가 제가 주말마다 한 번씩 휴대폰 뭐 깔렸는지 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약속이야. 휴대폰 사줄 때부터 약속하자라고 하고 제가 들어갔었던 경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근마켓으로 사람이 바람만 폈거든요. 이거 잠깐만 여기다가 상간소송에서 제일 이제 말했던 게 누구한테 오빠 나 보고 싶어, 당신 나도 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서로 보내면 나중에 와이프한테 걸릴 수 있잖아. 혹은 남편한테 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나한테 보내기. 이거는 그냥 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팁이 사용되면 안 되시겠지만 나한테는 휴대폰으로 보내놓고 친구한테는 아이패드나 컴퓨터에다가 내 계정으로 카카오톡 깔아주고 나한테 보내기로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근으로 물건 산다고 하고 자기네들끼리 대화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는 상간소송에서만 좀 했었는데 지금은 상간소송이 아니라 이게 아이들로 넘어와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모가 좀 꼭 관찰해야 될 징후들이 좀 존재하는데, 자녀가 온라인 문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좀 부모가 우선적으로 눈여겨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돈 진출이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극도의 비밀 보장. 엄마가 내 거 일기장 보려고 하거나 뭐 한다고 했을 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 휴대폰 그냥 잠깐 보자고 해도 그거 가지고도 막 숨기려고 해. 사진 갤러리 폴더도 안 보여줘. 이런 경우나 갑자기 어느 순간서부터 돈을 달라고 그래. 그리고 친구랑 어디 놀러 가는데 생각보다 좀 멀리 가. 그런 경우들. 한 5, 6학년 때서부터는 동네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시내라는 곳을 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상한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할 텐데 최근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경기도에 있는 모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애들을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고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얘들 입장에서는 원래 쓰지 않아야 될 용돈들을 갑자기 쓰기 시작을 해. 데이트를 하면은 예전에는 오빠들이 다 써줬어. 근데 요즘에는 여자들도 써야 된대 하면서 용돈을 갑자기 막 쓴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갑자기 뭐 돈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녀가 익명 SNS 활동을 좀 주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폰 같은 걸 보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아직도 아이들이에요.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탁 나오면 그 메시지를 딱 보고 나서 순간적으로 애들 얼굴이 확 굳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지체 없이 휴대폰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제 딸도 그래요. 제 아들도 그렇고 친구랑 얘기하다가 휴대폰 보다가 인상 딱 써요. 왜? 그러면은 보이잖아. 왜? 무슨 일이야? 뭐 얘가 어떻게 한대. 얘는 뭐 내일은 못 간대. 그러니까 그게 얼굴에 확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께서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짜증이 심해지거나 고립을 택하면서 사춘기로 뭐, 야, 이런 거 짜증하고 뭐 해? 야, 사춘기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고, 근데 애들이요, 자기가 잘못을 했건, 자기가 피해자가 됐건, 절대로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 전화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두 건에서 세 건 정도는 전화가 오는 게 누구냐면 애들이 전화가 와요. 미성년자 애들이 전화가 와.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아,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부모님이 와야지 뭘 할 거 아니야. 야, 부모님 모시고 와라. 차라리 부모님이 얘기를 해봐 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가해자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무서워서 혼날까 봐. 피해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워. 혼날까 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자기도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 근데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본인들이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상담을 하는 것이 위클래스. 여기도 보니 옆에 있던데 2층 저 끝에. 아니면은 보건 선생님. 자기 담임 선생님한테도 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꼭 보건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담임 선생님.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몰랐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는 그냥 저 1388 청소년 위기 상담 전화 있죠? 저기다가 전화를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내가 가해가 됐든 피해가 됐든 가르치게 되면은 저기선 청소년 상담사들이 그냥 단순히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범죄라고 하면 여성 변호사회라는 곳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 친구를 보호까지 해줄 수 있게 연결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혹시라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못할 게 있어?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해. 선생님들한테도 미안해서 부끄러울 것 같아? 아니면 교내에서 발견된 일이라서 이걸 말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라도 한번 전화해봐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전화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친절하세요. 되게 친절하고 전화 오신 분들이 물론 간혹가다 이제 성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친절하지 않게 하시는데 그래도 미성년자라는 생각이 딱 드시는 순간서부터는 엄청 친절하게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요. 여기랑 추가적으로 하나 들어갈 거는 그 피해자가 되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간혹가다 경찰들을 이제 만나야 되면 이제부터는 중대범죄도 국선 변호사를 좀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경찰 지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여부나 이런 걸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도 못해. 그랬을 경우에는 경찰들한테 국선 변호사 지정을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그냥 전부 다 무료로 국가에서 비용 다 대서 아동과 여성 그리고 성범죄에 한해서지만 지금은 이제 중대범죄로 바뀌겠다고 지금 법이 바뀌고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들을 전부 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1388로 아까 전화를 하게 되고 실제로 고소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진짜로 내가 부모님한테 절대 안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또 굳이 경찰이 그걸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근데 너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안 돼. 법정 대리인이나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국선 변호사도 붙여줄 테니까 그분하고는 같이 하자라고 해서 국선 변호사님 붙어가지고 조사도 다 진행해 주시고 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걸 인지해 두시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그런 제도를 좀 활용하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좀 쓸 수 있게 좀 가르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쪽 얘기했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가해자였을 경우인데 자녀가 학폭이나 성범죄 가해자로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실수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얘기는 썼다가 지웠다 엄청 했거든요. 왜냐면 안 좋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가 사과하지 마세요예요. 이 섣부른 사과라고 표현을 썼던 이유가요. 일단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거의 대부분 시작되고 그 다음에 사건 조사가 다 이루어져요. 우리 아이 말을 안 들어요. 내 부모도 처음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은 피해자가 그랬어? 보통은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 나쁜 분들이 아니야. 그냥 누군가 얘기를 하면 아유 제가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했겠지. 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섣부르게 사과를 하는데 제일 웃긴 게 상대방이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섣부르게 사과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랬어? 엄마가 걔네 엄마 전화해가지고 물어볼게. 전화해가지고. 땡땡 엄마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좀 기분 나쁘겠다면서 미안해요. 그러면 그쪽은 다 녹음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절도만 했어. 그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때렸대. 그럼 그거 어디까지 내가 사과했는지가 불분명해지잖아요. 근데 남은 거는 뭐만 남냐면 사과했다만 남아요. 그럼 향후에 뭔가 내가 나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야 그때 네가 사과했잖아. 야 니네 아빠가 사과했잖아. 니네 엄마가 사과했잖아. 하고 그게 정황 증거로 그냥 자백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확실시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학폭이 발생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먼저 조사를 먼저 합니다. 애들을 가해자를 불러놓고 혹은 피해자를 불러놓고 먼저 학교 내부에서 선생님이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다 보내요. 자기네들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누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다 써서 보낸다고.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안 돼요. 그냥 얘기 듣고 나면 사실관계 시시비비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사과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 반대 상황도 문제기는 해요. 어떤 경우? 무조건 내 새끼 말이 맞아. 제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것도 문제긴 한데 최소한 학교 내에서 사실경위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사과를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 장난인데 야 이제 그게 무슨 문제야. 아까 그 햄버거 사건 팔 부러졌어. 애들 장난인데 뭐 이거 뭐 문제 되겠어? 경찰 조사 받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막 대응을 시작을 해요. 그 전에 만약에 정리를 했었으면은 사실 누구가 뭐 매트리스를 넘어뜨렸고 누가 그 위에 올라갔고 자기는 어디에 있었고 이게 다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했을 텐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문제가 되는 소지가 커져요. 늑장 상담이라고 말씀을 여기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좀 세게 하긴 했는데 최소한 주변에 뭐 경찰이든 혹은 담임 선생님이든 교무부장님이든 변호사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학폭에 대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혹시 경찰로 넘어갈 거냐 교원으로 넘어갈 거냐 학교 내에서 해당이 가능한 거냐 정리를 다 해봐야 돼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학교 내에서 끝날 수 있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성범죄가 아니란 전제하에. 그러면은 학교 내에서 끝나면은 아무런 징계가 안 받고 끝나. 그냥 서로 사과하고 합의하고 끝나. 근데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징계위가 열렸어. 그럼 어쨌든 1호든 2호든 3호든 뭐가 남아.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록이 남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간혹 가다가 피해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난 진짜 합의 절대 못 해줘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도 이럴 때 합의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봤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모르시고 변호사들도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어른들은 형사조정위원회라고 그래서 검찰에다가 변호인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걔네들 둘 다 불러다 놓고 가해자 피해자한테 그 사이에서 사과를 시키거나 합의를 종용해 주는 거 있어요. 종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원만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발생하면은 가해자 엄마가 피해자한테 함부로 연락도 못 해. 그리고 학교에서도 하지 말래. 그러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피해자는 화가 나기 시작해. 야,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한테 한 번 사과를 안 하네. 그러면 이제 점점 화가 나니까 이렇게 문제가 또 터지고. 근데 학교 내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를 두고 그 합의를 해주고 합의를 좀 원만히 해주는 기구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가해자 측에서 신청을 하고 피해자 측에서 물론 싸우면 안 되지만 원만히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은 또 생각보다 교외로 안 나가고 교내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알면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미 교외로 넘어가는 순간 이미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고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능사는 아니고 보고만 있는 건 방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단 사전 예방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뭐 2시간 정도 준비를 하라고 해서 슬라이드를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는데 말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했었던 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